그냥 거창하게 제목을 교양교육의 글로벌 트렌드라고 잡았는데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작은 역시 뭐 전공이 그래서 그랬나 아직도 전공을 못 벗어났는데 이 전공을 벗어나야 되는데 교양을 하려면 뭐 교양교육의 기원과 역사를 보고요. 하버드 컬리지가 왜 교양교육을 뭐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오늘날 왜 미국이 여전히 교양교육을 하고 있고 그 선두에 서 있는지 뭐 그리고 걔네의 그 교양교육의 특징이 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뭐 어떤지 뭐 간단하게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창파 강좌했던 거 그리고 우리 국제 포럼에 참여했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었고요. 아시아는 뭐 지난주에도 포럼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뭐 많이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일본 그리고 중국, 대만 뭐 그 정도 뭐 예일의 뉴스 잠깐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여긴 뭐 시간 있으면 하고 아님 말고 뭐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집에는 뭐 리버럴 에듀케이션, 제너럴 에듀케이션,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을 쓰질 않았는데 뭐 시작은 이제 리버럴 에듀케이션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다음 슬라이드 나옵니다만 고전 고대 때 이제 자유인이죠. 노예가 아닌 고전 고대의 시민 계급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직업이나 뭐 전문직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이 그런 형태로 이제 자유교육으로 시작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뭐 그래서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한다. 그래서 알게 되면 개안이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된다. 뭐 그렇게 시작이 돼서 고전 고대에 이제 이 두 가지 전통이 이제 생겼다. 뭐 여기 박병철 선생님 들어와 계십니다만 이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아닌 이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계열의 이런 두 실용적 또 철학적 접근 두 가지가 생겼는데 뭐 딴 데서 많이 보셨던 얘기라서 이거는 대충 생략하고 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이 키케로 기원전 1세기경 고대 로마의 키케로가 와서 키케로 때 와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학문이라는 의미로서 아르테스 리버랄레스 자유학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세기에 와서 뭐 이 사람에 의해서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이제 5세기쯤 오게 되면 5세기면 이제 중세 초입니다. 로마가 4세기 320년인가요? 근데 300 그쯤 되죠. 아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이제 분열이 된 게 뭐 동로마로 천도에 간 게 뭐 그쯤 됩니다. 4세기 초 그리고 이제 서로마가 망한 게 476년 5세기 후반이고 동로마는 그로부터 대략 1000년 정도 더 가죠. 1453년에 이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이제 대략 1000년을 더 가는데 보통 우리가 로마 제국이 망했다 그러면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망한 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세기면은 이제 서로마가 망해가는 그 무렵이 되겠습니다. 그때 와서 이제 7자유학계로 이제 형식을 갖추게 됐고요. 이 중에서 이제 7자유학계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 그 다음에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 이 7가지인데 이게 더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요거를 잘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실용적인, 인문학이 더 실용적인 과목이었고 요런 것은 이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향해 가는 지름길. 어떻게 보면 오늘날하고는 이제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띄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막사과라고 하는 트리비움, 쿼드리비움, 뭐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사실 쿼드리비움이 먼저 정립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6세기쯤 정립이 됐고, 그 다음에 사막은 9세기쯤 이제 정립이 됐는데, 문법, 논리, 수사학, 즉 언어입니다. 그리고 산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 뭐 산수는 넘버고요. 기하는 number in space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음악은 number in time. 왜 타임인가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악보? 악보는 이제 연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거기서
뭐 대위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뭐 관계가 많죠. 그래서 아마 음악은 그런 의미에서 넘버 인 타임인 것 같고요. 천문학은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둘 다 속에 이제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수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 교양교육 과정에 이제 커먼 뭐 또는 코어 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되는 바로 뭐 글쓰기가 됐던 아니면 외국어 교육이 됐던 그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하버드 커리큘럼에 보겠습니다만 양적 추론의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수학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류가 건설해 놓은 문명을 읽어내는 두 가지 코드가 바로 언어와 수다. 그때 그 두 가지가 이때 와서 정립이 사막사과로 이제 됐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사막을 먼저 학습하고 뭐 트리비움에서 트리비얼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이를 바탕으로 상위 교과인 사과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과는 철학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기초 과목 그리고 모두가 사막사과 모두가 일종의 공통 교과로서 필수 교과목으로 이제 중세 때부터 작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신 겁니다. 사막 사건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세븐 리버럴 아츠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15세기경에 14, 15세기경에 르네상스로 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휴머니즘, 뭐 후마니타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르테스 리버랄레스로 시작이 됐다면 이제 스투디아 후마니타스가 이제 나오게 돼서 중세 초에 자유교양교육이 좀 질식사하다시피 했다가 12세기경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 역사하는 사람들은 다 뭐 상식으로 알고 뭐 인문학 하신 분들 다 많이 아시는 겁니다만 비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학문 중에 플라톤 철학만 이 유럽으로 계승이 됐대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실전이 됐다가 이게 그 아마 히랍 거쳐서 저쪽 중동 쪽으로 이슬람 쪽으로 갔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 계속 계승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십자군 전쟁이 날 무렵이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다시 그 중동으로 계승됐었던 이슬람권으로 계승됐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다시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아마 역사학계 유행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이슬람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이슬람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다. 뭐 아직 뭐 정설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양사학계에서 뭐 이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대단히 크다.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PC (Political Correctness)에서 그의 경향을 반영하는 또 학문 풍토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 부활하기 시작을 해서 13, 14세기에 오게 되면 이 교육자들이 신이나 영성보다 인간에 관심을 두는 즉 후마니스트 접근법을 통해서 인간, 이성, 자연, 미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물론 뻔한 얘기입니다만 종교, 신앙, 영혼의 구원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15, 16세기에 오게 되면 이 인문주의자라고 번역하죠. 뭐 한국에서 휴머니스트들은 트리비움을 스투디아 후마니타스 또는 뭐 휴메니티즈라고 이 디비니티의 신성에 반대되는 이제 인성으로 명하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 그리스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역사 그리스어 윤리학, 시학, 고전 문학, 과학 같은 것들이 이제 리버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리버럴 아츠? 리버럴 에듀케이션에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범위가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이 돼 가죠. 그래서 16세기에 오게 되면 전 유럽의 엘리트들의 교육 과정이 기초가 되게 되고 이런 이 자유교육의 고전 고대적 전통과 인문주의적 전통이 현재 뭐 20세기, 뭐 21세기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대적 의미에서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은 대학 유니버시티보다 영국의 칼리지를 통해서 특히 학부생의 교양 교육에 중점을 둔 소규모 기숙형 자유학예 대학, 그러니까 레지덴셜 리버럴 아츠 컬리지, 뭐 한국에서 요즘 락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는 이거나, 혹은 뭐 여기 뭐 연세대학교, 뭐 저도 연세대 소속입니다만 소속해 계신 분들, 학부대학에 소속돼 있는 선생님들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유니버시티 칼리지, 저도 학부대학 가기 전까지는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뭔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 락이나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통해서 영미권으로 계승이 돼서 오늘날 미국에서 이제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의 전통이 강했던 유럽, 특별히 훔볼트의 베를린 대학의 대학 이념은 직업 교육이 아니라 교양인을 만드는, 우리가 많이 들은 빌둥, 즉 자율적인 인간 및 세계 시민, 전인 교육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독일이나 잉글랜드 등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양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등교육기관이죠. 독일의 짐나지움이나 영국의 그라머 스쿨 등에서 높은 수준의 교양교육을 하는 관계로, 대학에서는 미국의 대학만큼 교양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요즘 좀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의 대학들은,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독일 주변에 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뭐 헝가리나 뭐 이런 쪽들도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19세기를 거치면서 이 또 이 훔볼트 대학이 베를린 대학이 훔볼트가 이거를 연구 중심 대학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전공교육 혹은 전문교육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뭐 박사학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뭐그 박사학위 제도라든가 또 세미나 수업이라든가 리서치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런 훔볼트, 뭐 베를린 대학 이쪽으로부터 이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리서치 중심의 대학들의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뭐 역사 쪽만 얘기를 해보면 아메리칸 히스토리컬 어소시에이션 같은 게 19세기 후반에 생길 때 바로 저런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생겼고, 도쿄 대학의 동경대학의 사학과도 역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훔볼트는 사실 국가로부터 학문은, 특히 고등교육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19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대학들은 오히려 국가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고등교육은. 오늘날도 뭐 독일, 프랑스 여전히 뭐 다른 나라 대비 국가의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영국은 국가로부터는 자유로워요. 영국은. 근데 교회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19세기에. 뭐 오늘날도 뭐 교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국교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장로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 그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식민지 시절에는 이제 부터 대학이 설립하려면 형식적으로는 차터, 특허장이라는 게 필요했는데, 이게 19세기 독립이 되는 무렵부터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차터는 사실 형식적으로 받긴 받습니다만, 그게 주정부로부터 받던 연방정부로부터 받던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이 됐고, 사실상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대학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전반부에 디노미네이션 컬리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랜드 오브 컬리지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각종 개신교 교파들 중심으로 생긴 대학들이죠.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설립할 때만 그런 그 교파의 영향을 받고, 설립된 이후에는 재정 지원을 교파가 제대로 안 해줬던가, 어쨌든 돈 없어서 못 해줬던가,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 실제로는 교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대학이 됐고, 각 교파가 자기들 그 목사들을 길러내려고 한다면 아예 신학대학을 따로 세우는 뭐 그런 모습을 띄었지, 대학을 컨트롤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만이 유럽의 대학과 달리 국가와 교회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풍토 속에서 아, 생겨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웠어요. 국가의 도움도 교회의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19세기 초에 어렵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은 그걸 다 극복해냈고, 오히려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 본다면 20세기와 21세기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역시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뭐 국가든 아니면 교회로부터든 자유로워야 역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미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버드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지도인데 미국의 테리토리얼 애퀴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확장 지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이스턴 시보드 쪽에서 13개 식민지로 출발을 했고요. 독립전쟁을 해서 1783년, 이게 글자가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1783년이면 영국으로부터 이만큼의 땅을 받아서 독립을 합니다. 뭐 그때는 독립전쟁 게임 끝났을 때예요. 사실상은. 아직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13개 주가 각각의 독립국가가 됐다가 하나의 페더럴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는 1790년대 초반이지만 요 라인이 미시시피 강입니다. 요 라인이 미시시피 강이에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이제 미국에서 큰 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3대 강이 이제 이쪽에 오하이오 강, 이렇게 가는 미주리 강이죠. 자, 그 중에 이제 여기까지 지금 1783년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1815년에 이제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패배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끝나죠. 프랑스 혁명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803년에 소위 루이지애나 퍼처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가 아닙니다. 루이지애나는 여기 있죠. 오늘날 이 주가 아니라 루이지애나가 이거 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비가 급했던 나폴레옹이 굉장히 헐값으로 신생 독립국가인 미국에게 1803년도에 이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1803년이면 이미 여기가 그레이트 플레인이죠. 대평원. 그래서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나오는 미국에서 또 2대 산맥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고 요거 넘어가면 거의 평원. 그 다음에 여기 라키 산맥이 이제 있고 여기 캐스케이드하고 시에라 네바다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다 와서고 요 이제 두 개의 산맥이죠. 그러니까 1803년이면 거기까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1803년이면 여기가 이제 라키 산맥으로 내려오게 콜로라도주입니다. 오늘날에 라키가 내려오다가 캐나다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끝이 나는 게 콜로라도의 덴버입니다. 그래서 덴버가 코어스필드잖아요. 저 야구팀이. 콜로라도 뭐지? 거기가 저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발 1.6마일 위에 있어요. 1마일 위에. 즉 다시 말해 1.6km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하고 햇빛도 굉장히 세고 춥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고 이제 요 텍사스 오늘날 텍사스 주의 동쪽 경계선까지 이제 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 따라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1840년대가 되면 이쪽 해안가에 다 도달하는. 그래서 영토상으로 봐서는 이제 미국이 갖춰지고요. 여기 알래스카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남북 전쟁이 1861년에서 65년까지 있는데 끝나자마자 시워드 아이스박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윌리엄 H. 시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러시아로부터 무지무지한 헐값에 이걸 사들였죠. 그래서 처음에 욕 많이 먹었어요. 쓸데없는 얼음 땅 사들였다고. 시워드 아이스박스라는 별명, 네 아이스박스 사느라고 돈 썼다고 막 욕 먹었는데 오늘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땅이죠. 어쨌든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시기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도대체 신생 독립국가로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고등교육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1780년대가 1차 산업혁명이 나는
영국에서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경공업부터 시작이 됐죠. 이 뭐죠? 이 직물업부터. 그래서 방적, 방직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 슬레이턴가 하는 사람이 미국 산업혁명의 아버지입니다. 1800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1790년대인가 뭐 80년대 말인가 90년대쯤 돼요. 영국이 철저하게 기술 유출을 국외로 유출된 걸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았나 봐요. 설계도 없이 머릿속에 외워갖고 왔어요. 외워갖고 신대륙으로 옵니다. 이 미국으로 와서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그 방적 방직기 같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국도 산업혁명이 상당히 빨리 돼요. 그리고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인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미국으로서는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전 세계적인 상업망 속에, 상업 제국 속에서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무역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산업, 공업 부분을 자체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부담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슬레이터가 오면서 그 직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빠른 속도로 1861년에 남북전쟁이 나기 이전에 빠른 속도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됩니다. 1850년대가 영국의 전성기입니다. 그때 영국이 The Workshop of the World라고 불렸는데 세계의 공장. 잉글랜드 혼자,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빼고 코딱지만한 잉글랜드 혼자서 전 세계 공산품의 3분의 1을 생산했습니다. 근데 1870년대가 되면 영국이 벌써 산업 생산력 면에서는 밀리기 시작해요.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이거 1차 대전 날 때까지 계속 적자예요. 근데 전체 국제 수지는 흑자입니다. 그거는 금융과 서비스업에서 메꾼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업 부분에 있어서는 쇠퇴기로 들어갔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870년대부터 되면. 그러니까 그때 그걸 따라잡은 게 누군가 하면 독일하고 미국입니다. 1870년대. 그리고 1870년대는 2차 산업혁명, 뭐 전기, 화학, 자동차, 항공, 뭐 석유, 뭐 이런 쪽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근데 영국은 이제 2차 산업혁명에서 뒤지기 시작하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독일과 미국이 주도하다가 1890년대가 되면 미국은 여기 플로리다 앞에 또 거기 나면 여기 좀 보이나요? 여기 쿠바하고 쿠바를 놓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The Spanish American War라 그러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겨버리고 뭐 전쟁은 이쪽 카리브 해와 뭐 필리핀도 이제 스페인 거였기 때문에 마닐라만에서 동시에 마닐라만에서 사실은 첫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미국이 이겨버리고 미국이 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진출하는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뭐 뉴 임페리얼리즘이라고도 하고 뭐 인포멀 혹은 뭐 인슐라 뭐 임페리얼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아직은 열강의 그레이트 파워에 있어서는 군사력이나 금융면에 있어서는 딸리지만 최소한 산업 생산력 면에 있어서만큼은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수한 그래서 워크숍 오브 더 월드라는 별명을 이제 미국이 1890년대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산품의 2분의 1을 미국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고 나면 미국은 뭐 소련과 더불어서 뭐 이제 세계의 냉전 체제를 이끌어가는 뭐 세계 최강이 되는 거죠. 1991년에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원 슈퍼파워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쭉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도대체 독일은 지금 뭐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국가 주도의 전공 전문 교육 위주로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훔볼트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2차 대전의 결과물까지 보면 사실 2차 대전의 승패를 결정지은 거는 분더바페, 그 원더 웨펀이 아닙니다. 뭐 독일은 이미 2차 대전 중간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을 했고 로켓도 나왔고 뭐 우주에 뭐 올라가는 뭐 대기권에 우리 올리는데 실패했습니다만 어제 대기권에 올릴 수 있는 기술도 뭐 그때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있고 생산을 했었지만 그걸로 2차 대전의 승패가 갈리지는 않았어요.
재래식 무기로 갈리고 말았는데 뭐 아시아에서는 이제 뭐 원자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독일인들이 이제 뭐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뭐 이과 뭐 문과 이쪽에서 도왔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훔볼트 이상을 내세워서 독일의 고등교육을 이끌어 가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독일은 20세기 중반까지는 그 결과물로 세계에서 어떻게 한번 세계를 장악하려고 해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미국한테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 우리 저기 지난 포럼에서 국제 포럼에서 최강식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이 그 격변기 아주 급변하는 뭐 기술이 급변하든 뭐 사회 경제적인 변동이 오든 간에 이런 격변기에는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보다는 제너럴 에듀케이션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낸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너럴 에듀케이션 쪽으로 갔었던 그런 미국이 결국은 20세기를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후반부부터예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력 면에서도 1890년대 독일을 제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때부터 해서 결국은 20세기, 21세기까지를 지금 왔고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도 뭐 더 이상 전공교육, 전문교육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교양교육에 관심을 돌리는 그런 대학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뭐 얘기를 길게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부라고 하는 때가 미국으로서는 영토 팽창이 급격하게 일어났고 산업혁명이 급박하게 일어났고 그러면서 신생 자유공화국이 됐어요. 이 공화국에 이걸 어떻게 저 새로 생겨나는 주들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 아이덴티티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유럽에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럼 고등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예일 리포트 1828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문서다라고 했는데 제가 요 제목을 가지고 지난 교양교육 연구 8월호에 이 보고서가 그 교양교육에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예일 대학이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대학입니다. 규모도 컸고 교수진도 제일 많고 학생 수도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고 그리고 졸업생들이 딴 대학의 총장이나 다 교수로 가고 뭐 그러던 때. 근데 그 당시 예일 대학의 교수는 5명이에요. 총장 포함해서. 근데 anyway, 이 대학의 커리큘럼은 고전 교육 중심입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어, 로마어, 라틴어를 중심으로 이제 가르치던 때인데 이런 죽은 언어, dead language 뭐하러 가르치냐. 유럽 봐라. 아직은 미국이 1820년대면은 유럽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독일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프랑스 따라가야 되고 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만 영국에 비해서는 아직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독일어도 가르쳐야 되고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데드 랭귀지 말고 그거 외에 사이언스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팽창을 해 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대곡창지대입니다. 또 그럼 여기서 농업 애그리컬처 자체가 미국은 기업화되어 있고 공업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는 농업이죠. 옥수수 농사 하나를 지어도 어마어마하게 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과학 기술들은 누가 가르칠 거냐? 대학이 가르쳐야 된다. 커리큘럼 변화시켜라. 그런 거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양성시켜라라는 요구가 소셜 디맨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구에 맞서서 예일 대학은 그거 필요 없어. 우리 하던 대로 교육시키면 돼라는 보고서입니다. 결과는. 좀 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문서는 그래서 미국의 역사, 또 미국의 고등교육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많이 독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엘리엇 총장 역시 40년을 재임했었는데 하버드 총장으로 독일 유학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봐라 독일에 갔더니 교수가 거기 뭐라 그러더라 독일어 다 까먹었다 뭐 레렌하고 레른 뭐 가리키다 하고 배우다 뭐 비슷한데 교수가 가르치고 싶은 거 하면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고 학생도 배우고 싶은 거 선택해서 마음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고 등등등 해서 돌아와 가지고 의무적으로 고정교육 시키는 거, 네덜랭귀지 가르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완전 자유 선택제를 도입해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지던셜 디베이트가 총장들 사이의 논쟁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프린스턴의 매코시 총장하고의 유명한 뭐 이런 논쟁거리들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엇 총장 시절에 하버드가 했던 게 뭔가 하면 완전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서요. 1년짜리 풀코스라 그러면 1년을 듣는 겁니다. 1년짜리 풀코스 16개를 들으면 졸업할 수 있도록 네 듣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들어라고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미국이 남북전쟁도 겪고 남북전쟁 직후 끝나자마자 65년 이후에 다시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해서 1890년대면 산업혁명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파워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고 그거를 이제 넘어설 때에 참 하버드 총장은 다 오래 했어요. 이번에 36년이나 한 로웰 총장이 엘리엇이 하라는 대로 내버려 뒀더니 애들이 자유선택제 속에서 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지 듣고 싶은 저기 뭡니까 전공 직업 선택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것만으로 아주 외골수로 파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미국은 리서치 중심 대학, 그다음에 또 많은 주립 대학들이 생겨나고 그런 곳이 당연히 팽창하는 상업 그리고 이 미국의 중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애그리컬처럴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그런 과목들 그런 전공 교과들이 이제 막 생겨나던 때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계열별 배분 이수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학생들이 자꾸 컨센트레이션만 하니까 그래 그럼 그거는 6개만 듣고 그거 말고 디스트리뷰션으로 또 6개를 풀코스로 들어야 졸업을 하도록. 자,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으라는 것에서 그 컨센트레이션이 나오게 되고 그게 오늘날의 전공제도로 정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트리뷰션에서부터 교양-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1909년에 이 총장으로 취임을 했고 이 제도를 이제 1914년 1차 대전이 시작하는 그 해에 도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창파 강좌에 컬럼비아 대학의 몬타스 교수를 모셔서 그 코어 커리큘럼을 담당하는 분이셨었죠.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얘기 들었습니다만 1919년에 컬럼비아 대학의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을 즉 전공에 맞서서 전교생이 다 들어야 하는 그러한 그 교과목을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아닌 거죠. 그런 교양으로서 모두가 들어야 하는 그런 과목을 1919년에 물론 이제 국가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Contemporary Civilizatio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구의 그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930년대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커먼 코어 고전 일기가 아니라 읽기입니다. 이게 뭐 오타가 났네요. 허친스 총장이 이제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고전 읽기를 커먼 코어 커리큘럼으로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세인트 존스 컬리지 우리 2018년에 이제 여기 총장님이 우리 롯데호텔에서 우리 포럼 할 때 오셔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고전 읽기 교육 과정으로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합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존스 컬리지는 지금도 한 학년에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전교생이 한 800명 되는데 2018년도에 그때 보니까 한국 학생이 한 30여 명 되더라고요. 1, 2, 3, 4학년 전부 고전 읽기만 합니다.
1학년 때는 그리스 로마 고전 읽고 뭐 3학년 때는 과학 고전 읽고 뭐 4학년 때 무슨 고전 읽더라. 그래서 맨 4년 동안 하는 게 고전 읽고 디베이트 하는 게 일이랍니다. 근데 뭐 졸업생들이 다 뭐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취직을 하든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뭐 우리 저기 임선혜 선생님 계신데 임선혜 선생님과 임 선생님이 리드해서 뭐 대가대에 계신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번역을 하셨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압니다. 출판을 못했어요. 번역은 돼 있는데 이 레드북이 출판이 됐죠. 그래서 미국 교양교육의 모델을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이라는 게 뭐고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간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컨센트레이션 대비 제너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정신을 계승한 제너럴 에듀케이션인 제너럴 에듀케이션은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커리큘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그 하버드에 갔을 때 로라 헤스 거기 디렉터한테 구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무슨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다, 커리큘럼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제가 이제 시작이 돼서 뭐 딴 데서도 많이 다 논문도 나와 있고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죠. 뭐 이렇게 몇 번의 교양교육과정 커리큘럼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2019년도에 와서는 이제 이런 모습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2과목의 풀 코스를 즉 4학점짜리입니다. 2학점짜리 없고요. 다 없앴다 그래요. 2019년도에. 그래서 4학점짜리 풀 코스를 32개를 들어야 하버드 컬리지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는데 그중에 그 교양으로 12개를 들어야 되고 컨센트레이션 전공으로 10에서 14개 그리고 교양이 아닌 일렉티브스로 이제 선택이죠. 이걸로 나머지 학점을 채워야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 있고 이 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히스토리를 거쳐서 이 시스템이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시스템이 됐고 이거를 전 세계에서 이걸 모델로 해서 좀 변형을 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미국 대학 교양교육의 특징을 보면 일종의 이건 뭐 홍성기 선생님도 많이 강조하신 건데 일종의 표준 모델이라는 게 있다. 이게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대학들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 국가적인 네이션 와이드한 그런 합의가 있다. 그래서 교양이 있고 전공이 있고 선택이 있고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그 초창기에는 1900 아마 50년대 뭐 60년대 언제까지는 저 일렉티브스가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학의 전체의 교육과정에 근데 언젠가부터 없어져요. 그러면서 무슨 일반 교양이니 뭐 선택 교양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마치 필수 교양이 아니고 일반 교양 아무데나 막 갖다 놓은 거죠. 뭐 그런 이상한 선택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의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뭐 그런 그 시스템을 많이 우리가 커리큘럼에서 보는데 그거하고는 그 차원이 달랐던 뭐 이런 이제 그 구조를 가진 커리큘럼이 이제 미국에는 존재를 대부분의 대학에 존재를 하고요. 대학의 유형하고 상관없이 크던 작던 연구 중심 대학이든 교육 중심 대학이든 그게 공대, 이공대 대학이든 무관하게 교양교육은 기초학문, 글쓰기, 그러니까 언어죠. 외국어, 언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양적 추론 그리고 인문사회 자연예술의 기초학문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고 대부분 뭐 졸업 이수학점이 최소 120학점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을 이 교양학점으로 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버드 걸 다시 보시면 quantitative reasoning with data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writing 있고요. 그 다음에 language 즉 다시 말하면 언어하고 넘버 아까 말씀드렸던 사막사과에서 나왔던 언어 넘버의 그 후손이 여기 지금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 인문사회 자연예술의 기초 그런 것들을 융합해 놓은 뭐 그런 형태를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버드만 그러냐?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많이 이제 컨설팅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교기원 우리 저 손동현 부총장님께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딱 틀을 잡아 놓으신 교기원 표준 모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모델도 얘기를 하고 뭐 하버드 것도 얘기하고 하면 그거야 큰 대학, 돈 많은 대학, 외국의 뭐 상위 탑 스쿨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예일대 하면 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특징 그대로 나타나고요.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인데 스탠포드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은 대학, 펜스테이트만 해도 그래도 꽤 유명하죠. 어디 뭐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데를 보여줍니다. 유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310개 대학 중에 랭킹 220개 대학인데 제너럴 에듀케이션 리콰이어먼트가 전체 120학점 졸업학점 중에 30 내지 34니까 뭐 3분의 1 조금 안 되네요 여기는. 근데 뭐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퀀티터티브 리터러시, 뭐 언어와 이제 뭐 양적 추론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 아메리칸 인스티튜션즈, 뭐 크리에이티브 아트스, 휴머니티즈, 라이프 사이언스, 피지컬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 뭐 해서 인문사회 자연의 기초, 예술의 기초들 과목들을 이제 여전히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윌밍턴 유니버시티 뭐 310개 대학 중에 랭킹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역시 뭐 보여주는 저 교양 과목들 120학점 중에 33 내지 63은 뭐좀 베리에이션이 크긴 합니다만 역시 인문사회 자연예술 기초를 보이고 있고요. 그걸로 구성되어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포트랜드는 다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웨스트포인트 뭐 군대 대학 군인을 뭐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만 역시 뭐 필요한 군사학도 있습니다만 케미스트리, 피직스, 매스가 있고요. 그다음 히스토리, 컴포지션, 리터리처, 필로소피 앤 에티컬 리즈닝, 사이콜로지, 이코노믹스, 폴리티컬 사이언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등등등 뭐 그렇게 구성이 또 다 돼 있습니다. 리버럴 엔지니어, 하비 머드 컬리지 모두는 공과 과학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9개 전공을 열고 있는데 여기에 충분한 인문사회 과학 과정을 포함하는 견고한 중해 교육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음악, 예술 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예술 과목들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미국 교양교육 과정의 두 번째 특징을 들다고 한다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는 볼런터리 베이시스로 하는 거고 학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교육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뭐 다른 곳에서 뭐 그 우리 두루네에서 인터뷰 기사에도 이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비교과 활동 우리 애들 무지 많이 한다. 근데 비교과 활동에 학점 부여하면 우리 1학년 학생들 1년 내에 다 졸업한다. 라는 게 이제 로라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프레시맨 세미나를 교양 과목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제가 뭐 올해 쓴 그 두루네에 이 미국의 프레시맨 세미나의 디렉터하고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만 이거는 제너럴 에듀케이션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했어요. 일렉티브에 넣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그 일렉티브즈에 프레시맨 세미나가 안 써 있네요 여기는. 근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물었더니 프레시맨 세미나가 1학년 학생들을 그 대학에 연착륙시키는 그런 과정을 해주는데 그 교수가 과목을 내걸 때 그 과목의 주제가 제너럴 에듀케이션에 부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너럴 에듀케이션의 과목의 하나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대답이었어요. 당연히 일렉티브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학점을 그 레러 그레이드로 주지 않고 패스 넌 패스 베이시스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야 뭐 이과 학생인데 나는 문학에 영문학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문과 학생인데 나는 천문학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천문학 관련된 수업을 뭐 그럴 때 학점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고 뭐 그야말로 익스플로어를 한다라는 거죠. 탐험을 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제로 듣게 하는 수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학년 학생 중
86.2%가 제가 인터뷰 당시 이제 선택을 하고 있었고요. 한 학기에 120여 개 강좌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 우리 지난 연세대학교 학부대 학장 와가지고 저보고 제가 그때 연구소장 할 때인데 자기주도 학습 이거 외국 사례 또 타대 사례 막 찾아오라고 난리치더라고요. 자기가 학장하는 동안에 이거를 갖다가 교육 과정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아주 뭐 굉장히 열을 냈습니다. 뭐 공대 출신 학장인데. 근데 역시 제너럴 에듀케이션이 집어넣지를 않아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걸 시키는 대학은 없고요. 아무리 뭐해도 2학년 이상 되는 학생들 시키던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키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일렉티브에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커리큘러 외의 활동들은 자발적 베이시스에 학점을 주지 않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두 번째 특징이 그거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미국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시기에 따라서 특히 20세기에 이렇게 펜줄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좀 두 가지 이념, 하나는 리버럴리즘 혹은 리버럴 인디비주얼리즘, 또 다른 쪽은 리퍼블리카니즘, 공화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할 무렵 미국의 교양교육에 세 차례의 부흥기가 있었는데 하나가 1차 대전 발발할 무렵, 그 다음에 2차 대전 직후, 그 다음에 1970년대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차 대전이 발발했다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뭐 인문학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서양 아이들에게 19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데올로기가 나왔죠. 그렇지만 가장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는 어쨌든 아무리 위협을 받았어도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월드 원이라고 하는 것이 The Great War라고 G하고 W를 다 대문자로 써요. 규모나 뭐 사상자나 여러 가지 사이즈 면에서는 당연히 2차 대전이 더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을 The Great War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을 The Great War라고 부르는 이유는 위대한 전쟁이라고 번역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뭐 대단한 전쟁, 뭐 엄청난 전쟁, 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아이들에게 서구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적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근거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무한히 진보할 수 있고 그 진보의 최전선에 자기들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19세기 제국주의적 팽창도 화이트맨스 버든이라고 하면서 정당화 시켜왔고 뭐 그래 왔는데 이게 참호전의 형태로 가면서 최초로 도끼스를 사용을 했고 최초로 스나이퍼들이 나왔고 캐터필러가 달린 뭐 장갑차나 탱크가 참호를 넘어가기 시작한 거는 1918년 여름을 거치면서부터입니다. 1914년 8월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대략 4년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옴짝달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최초의 토탈 원대 총력전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상 두 번 있었습니다. 1차와 2차 대전인데 1차 대전 때 총력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국가가 가진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심리적 자원을 토탈 모빌라이제이션, 총동원해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력전이라고 불러요. 참호에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War of Attrition, 소모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War of Number였습니다. 수의 전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죽어나가고 부상당하는 병사를 공급해줘야 했고 후방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군수품을 갖다가 전방에 공급하고 물론 후방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누가 많이 인간을 집어넣고 전선에 투입하고 누가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느냐의 넘버의 게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해 오면서 비자유주의적인, 비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가 했다라는 겁니다. 이 참호전을 통해서. 그러한 쇼크를 받았고 자유주의 대 전제주의와의 싸움이었죠. 2차 대전은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 독재체제와의 싸움이었다면 1차 대전은 자유민주주의 대 전제주의와의 싸움이었죠. 전제왕정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봤는데 그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짓들을 보면 뭐 전쟁을 일으킨 동맹국이나
뭐 거기에 맞짱을 뜰 수밖에 없었던 연합군이나 사실 저지러 놓은 만행은 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준 충격이 워낙 컸었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그것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낼 거냐, 그게 본질이 뭐냐, 그걸 어떻게 다시 되살려낼 거고 그걸 지켜나갈 거냐라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이들에게도 과제로 떠올랐었고, 미국에서 이제 그래서 아까 컬럼비아 대학에서 서구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과목을 1919년에 전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위기감이 있었던 겁니다. 2차 대전 역시 또 한 번 그런 충격을 준 거죠. 두 번째 총력전이자 마지막 총력전이었습니다. 전쟁이 원잡산으로 끝났고, 이 전쟁이 끝나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뭐 분더와페 원더 웨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만 해도 대체로 이제 뭐 평소에 민간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이 전시의 생산 조립 라인만 조금 바꾸면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전문 군수업체가 아니면 그런 뭐 무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토탈 워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대전 두 번을 끝으로 끝나고 말았죠. 어쨌든 그래서 또 한 번의 그런 토탈 워를 겪으면서 충격을 받고, 또 나치의 홀로코스트도 있었고 뭐 등등등, 뭐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소련에 의해서 자행된 카틴 숲의 학살 사건, 소련이 뭐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2차 대전은 독일 혼자 일으킨 거 아닙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침공에 들어갈 때 동시에 러시아도, 소련도 폴란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반을 먹었고, 그 다음에 핀란드, 그 다음에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또 공격해 들어가서 점령을 했고, 루마니아의 일부를 또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사실은 전범은 독일과 소련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독소 불가침 조약을 독일이 히틀러가 어기고 소련을 공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소련이 이제 뭐 할 수 없이 2차 대전에 말려 들어왔고,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바람에 이 전체주의, 좌파 전체주의 독재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합국, 뭐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같이 손잡고 싸워야 되는 이상한 그런 이제 풍경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소련이 그때 폴란드에 들어갔을 때 역사상 폴란드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얽혔던 적이 굉장히 많고요. 국가가 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시 부활하고 독립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 즉 소련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다시는 폴란드가 독립이라는 꿈을 꾸지 못하도록 밟아놓겠다 해가지고 폴란드의 지적 리더들, 뭐 언론인, 대학 교수, 목사, 뭐 종교인, 뭐 등등등 국가 리더들 2만여 명을 추려서 잡아가지고 소련으로 끌고 가다가 카친 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2만여 명을 학살해가지고 묻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전쟁 기간 중에 이제 뭐 들통이 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러한 일들이 또 서구 아이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독재 체제와의 싸움에서 뭐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뭐 2차 대전 이후에는 소련 좌파 전체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 간의 또 이 뭐 냉전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공통으로 가르쳐야 할 공동체의 어떤 공공의 이익, 공공의 가치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왔었고, 근데 이 두 번이 교양교육이 또 흐지부지 된 게 1929년 대공황이 오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합니다. 그러니까 취직하는 게 급해요. 그러니까 전공교육으로 자꾸 하게 되고요. 그다음 스푸트닉 쇼크가 이제 1957년에 오게 되니까 역시 또 이제 과학 기술에 집중하면서 그쪽 관련 연구 쪽으로, 그쪽 전공으로 리서치 중심으로 또 이제 돌아갔었고, 1970년대 말은 저겁니다. 45년도 이후에 세계는 굉장히 좌경화됐었습니다. 국가는 전진했고 개인과 시장은 후퇴했었습니다. 뭐 공산국가는 다 계획경제 시제였고요. 자본주의 국가도 케인즈주의에서 스테이트 인터벤션, 국가가 경제 사회 부분을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국가 기관 산업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컨트롤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뭐 영국도 노동당이 집권을 했고 프랑스도 뭐 독일도 다 이제 좌파들이 집권하는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게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가지 않더라도 국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케인즈주의의 덕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케인즈주의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경기가 떠야 돼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실업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거나 정체되거나 침체되고 실업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러니까 필립스 곡선이 설명이 안 되는, 케인즈주의가 이론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해서 또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바로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해서 케인즈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고 좌파들이 우두두두 무너지면서 소위 니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1970년대부터 해서 다시 부활하고 80년대 이제 레이건과 뭐 영국의 마가렛 대처에 의해서 이제 정책화돼서 이제 나갔던 거죠. 1970년대 말에 그런 경제사회적 위기가 오고 이러면서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제 뭐 한번 또 그런 것들이 왔는데, 어쨌든 이럴 때에 다 과도한 전공화, 직업주의, 이 자유선택제 교육과정에 대한 반동이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 교육과정은 전공과 교육과정의 선택제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개인적 선호와 독립성 대, 그리고 교양교육과정의 공통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공화주의, 즉 공동체의 필요성, 상호인접성 간의 긴장, 대립, 균형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과정이 한때 뭐 이렇게 부흥기로 갔다가 또 쇠퇴했다가 또 부흥했다, 이런 이제 펜줄럼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지나친 개인적 이익이나 선호의 축으로 사회적 결속력이 깨지고 사회가 분열될 때 교양교육이 부활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미국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한테도 똑같이 걸린 문제점, 배분이수제라고 하는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자면, 배분이수제가 잘 되면 좋은데 레드북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공통의 목적 갖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일체로 이 배분 이수제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영역별 과목 질 관리 또 그 재고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잡동사니들을 모아놓은 게 이 배분 이수제지 그게 무슨 놈의 교양이냐, 교양교육 제도를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의 비판을 듣고 있죠. 뭐 대한민국의 대학들도 거기에서 결코 자유로운 대학은 아마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뭐 미국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시퀀스 제도죠. 그걸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U of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휴머니티즈 쪽에 가게 되면 이것들 중에 아마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라는 이제 이 교과목을 듣게 되면 여기서 1, 2, 3,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들이 대부분 이제 시메스터제입니다만 이 시카고 대학은 드물게도 쿼러제, 즉 1년에 3학기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휴머니티즈, 소셜 사이언스는 꼭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던데요. 휴머니티즈는 이렇게 1, 2, 3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 들으면 이 세 과목을 연속해서 들어야 된대요. 이 세 과목을 완수해야만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들어야 될 걸 다 들은 거고 졸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연구도 뭐 좀 돼야겠고, 올해 사실 그 컬럼비아 대학 이어서 창파 강조해서 이 시카고 대학의 요 시퀀스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려고 시카고 대학을 접촉을 했었는데, 뭐 제가 편지 쓰진 않았습니다. 우리 그 ICC의 위원님 한 분이 정성을 들여 편지 썼습니다. 네, 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럽의 교양교육 동향 뭐 뻔합니다. 이 얘기는 저기 누굽니까? 그 사무엘 아브라함, 그 이콜라스의 그 총장의 얘기를 기초해서 만들었는데요. 결국
뭐 유럽도 21세기에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 전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겪고 있는 거고, 그런데 대학이, 고등교육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 그 해답은 그런데 이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거,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사멜 아브람 교수 총장에 의하면은 현재 미국에서 교양교육을 하고 있는 세 가지 모델은 인디펜던트 칼리지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부대학에서 하거나 아니면 중간 규모 대학에서 좀 교양교육을 좀 포함해서 하거나 뭐 이런 세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무엘 아브람 교수가 선호했던 그 해법은 뭐 본인은 이제 굉장히 이게 레디칼한 거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했어요. 뭐 아드리안 교수인가 뭐 아드리안생 교수인가 뭐 그 사람이 제시를 한 거라 그러는데, 가만 들여다 보니까 한국식 학부제를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식 학부제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이것까지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예 단과대에서 과를 없애버리고 단과대들의 과가 없어진 단과대들의 집합처로서의 대학 안에서 학생들을 흩어가지고 각 단과대를 돌면서 거기서 수업을 듣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이제 자기는 선호하지만, 유럽에서 이게 전공 이기주의에 부딪혀서 이게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그건 굉장히 가능성은 희박하다, 슬림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이콜라스라고 하는 European Consortium of Liberal Arts and Science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서 유럽에 있는 대학 대략 한 40여 개의 리버럴 아츠 컬리지들과 프로그램을 연결해 가지고 공통으로 같이 공통의 문제도 찾고 대안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뭐 EU 멤버였으니까요. 뭐 영국은 이제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그 학생들도 교환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한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자면 유럽도 전반적인 거라고 하기에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리버럴 아츠의 부활이 뭐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사무엘 또 그래야 한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고, 요시다 아이야 선생님도 이제 그 두루네 실은 글이라든가 본인의 발표에서 유럽에서 지금 이런 그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다라고 해서 UCL을 언급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버밍햄 유니버시티하고. 그래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서 찾아봤더니 여기 BASC라고 하는 Bachelor of Arts and Sciences Degre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Faculty of Arts and Humanities, 뭐 우리로 치면 아마 인문대 내지는 뭐 인문예술대 정도의 단과대학으로 보여요. 이 단과대학 안에 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학위 제도를 학사 학위 제도를 따로 만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리버럴 아츠 코스인데 여기에 교양교육 학사 학위 제도를 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문대 안에 다른 전공을 해서 학사 학위증을 받아나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교양교육 학사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UCL의 요 BASC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분을 올해 섭외를 했는데 도저히 바빠서 못한다 그래서 내년에 해달라고, 내년에 해도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내년에 해준다고, 그래서 내년에 이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분을 모셔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뭐 세계 교양 교육을 가장 잘하고 선도하고 있다는 미국, 뭐 이런 식의 뭐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는 틀에 담아서 저렇게 하고 있고, 유럽도 전공교육, 전문교육 중심에서 지금 교양교육으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왜 그러면 이러느냐는 지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나중에 혹시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은 곳에서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하진 않겠는데, 바로 다음으로 아시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건 요시다 아야 선생이라든가 또 작년에 누구죠? 저기 가네코 모토이사 선생님이라든가 또 이번 포럼에서 발표해서 부분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또 2018년에 왔다가 후다오 황이라고 있었죠. 그 후다오 황도 그 우리 어, 그 발표문에도 좀 있었고 교환교육 연구에도 이 양반이 글을 실었던가 그런 거 지금 그건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2차 대전 이전까지의 소위 구제 대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겠고요. 이 미국은 이 제너럴 에듀케이션과 그레이지트 스쿨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을 하는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학부고 이건 대학원인데 이 시스템을 이제 미국의 이제 일본의 4년제 대학의 제너럴 에듀케이션과 전문교육 혹은 전공교육 이렇게 뒤섞인 형태로 그대로 이식을 해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 군정이 들어서는 45년부터 52년까지가 미 군정기인데 메가더 사령부형 군정기인데 이때 이제 하버드 레드북에서 제시한 이상에 따라서 미국식 모형을 일본 대학에 이제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대학은 독일식의 즉 전공교육 중심의 3년의 예과 그리고 3년의 전공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식의 2년 교양, 2년 전공으로 이걸 3년, 3년을 2년을 줄여서 강제로 이제 이식을 이제 한 거죠. 전문적인 전문 교육을 하던 전공 교육 중심의 전문 교육을 하던 전통에다가 이질적인 일본 사회에는 도저히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이해도 잘 못하던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정신이 담긴 제너럴 에듀케이션의 커리큘럼을 갖다가 그냥 강제로 접합을 시켜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작동을 안 했대요. 지금까지도 사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 정확히 얘기하면 한 53년부터 55년부터 한 73년까지라 그러는데 이때가 일본이 이제 고도 성장을 하던 때입니다. 따라서 산업계의 경제적인 요구, 사회가 주로 사회인을 양성해달라고 요구했더라는데 이게 워킹 어덜트라고 이제 요시다 아야 선생은 이제 표현을 했죠. 이때가 이제 또 대학이 많이 대중화가 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교양교육이 쇠퇴하고 전공교육에 대한 전공교육이 더 강조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계의 요구를 받아서 전공교육을 강조하는. 자, 그러다가 이제 75년부터 90년까지 이때는 이제 학생운동도 있었고 세계화도 진행이 되던 때고 그래서 대학별로 대학의 어떤 그 특성이나 사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교육 과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평생 교육론을 기초해서 모든 사람이 다양한 능력, 비판적 사고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등등등 우리 요즘 얘기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했고 인문사회 자연을 융합한 종합 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처럼 돼 있었대요. 근데 내용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지만 요시다 선생에 의하면 조직 면에서는 별 변화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무려 90년 쪽으로 올수록 제너럴 에듀케이션 폐지론까지 대두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91년도에 와서 대강화가 아니라 대강화입니다. 저도 대강화인 줄 알았는데 크게 강화됐던 줄 알았는데 대강화래요. 그러니까 대학을 설치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완화했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대강화가. 그래서 이 대요만 규정하고 나면 나머지 그냥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굉장히 대학도 늘어났고 여러 종류의 또 여러 수준의 대학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모두 같은 대학으로 취급돼서 동일한 학부 교육 모델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고려해서 획일적인 대학 교육 지향하고 자유화, 탄력화, 개성화 등을 기조로 교육의 민주화 및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대강화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양교육에 미치게 된 영향은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우만 규정하고 네 알아서 해라, 대학별로 알아서 해라니까 결국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해체되고 동경대 빼고 제너럴 에듀케이션은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폐지가 되고 실제로는 이제 교양교육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각 전공에 교양교육 기관에 있었던 분들이 교양교육이 없어지니까 기관이 없어지니까 이제 전공 학과로 이제들 다 이동을 하게 되고 교양교육의 고유 영역은 이제 상실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과 교양 그래서 전공교육하고 교양교육하고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래서 각 과에서 알아서 교양도 가르치고 전공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대신 이제 그 뭡니까 그 교원들 간의 차별이 2차 대전 이후 교양교육하는 교원과 전공교육하는 교원은 신분상의 차별이 있었는데 그 차별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없어졌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교양학점 비율은 크게 대강화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많이 감소한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렇다고 교양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전공에서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뭐 너무나 뻔한 얘기고 뭐 지난 포럼에서 야마다 레이코 그 JQ 회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일본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목표로 내건 거는 소사이어티 5.0입니다.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게 인간이 과학기술하고 잘 조화돼서 인간 중심의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목표 자체는 이제 내건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교양교육이 거기에 그런 목표를 갖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교양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그래서 First Year Experience, FIE, FIE 줄여서 FIE라고 하죠.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지도 교수들이 이 파일을 무지하게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1학년 교육이 교양교육이에요. 교양교육이란 건 곧 1학년 교육이고 1학년 교양교육이 1학년 교육이래요. 2, 3, 4학년은 교양교육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파이 하면서 파이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때 당시 학장은 연구소를 만들도록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학교 차원에서 이게 턴다운이 돼서 연구소가 설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왜 파이라고 하는 것이 1학년 교육이 강화됐었는지 중요하다고 떴었는지를 히스토리를 알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상황이 달랐단 말이에요. 알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알면서도 악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학장은 거기에 부안해동을 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교양교육 과정에 이거를 집중하려고 했었던 그것도 학사지도 교수들이 굉장히 교양교육이 왜곡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였던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일본은요, 이제는 고도교양 혹은 이게 석박사 과정 포함입니다. 후기 교양 혹은 고도 교양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강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포괄적인 자유학의 대학이라든가 또 교양교육 기관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여기 보이는 이런 여러 종류의 대학 고등교육 기관들이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포럼 마지막 그 토론자였던 사사키 교수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전공이 철학이시죠. 근데 자기네는 교양교육 학회였다가 대학교육 학회로 바뀌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교양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근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국제적으로 있어서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교양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에서는 학점도 줄어들고 중요성도 줄어들고 또 그 하는 교원들도 상당히 뭐 신분이라든가 뭐 신분상 전공교육 하는 사람들과 뭐 대등해졌다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교양교육 하는 거를 뭐 홍성기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신 걸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히로시마 대학의 거를 보면 뭐 여기 교양교육 부적합
과목들도 14%로 뭐 분석을 홍성기 선생님이 해놓으셨는데 뭐 BSM, 외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뭐 또 자연2, 뭐 체육까지 포함해서 뭐 이런 과목들이 뭐 평화하면 인문사회 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뭐 강의가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그 동경대 부총장 하셨던 이시 유지로 교수님 초빙해서 동경대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뭐 고마바 캠퍼스 동경대학의 고마바 캠퍼스는 그 대강화를 따라가지 않고 이 고마바 캠퍼스 계속 유지하면서 교양교육 시스템과 그 기관을 교육기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후기 과정 옛날엔 정기 과정 2년 교양학부만이 더 중요했다면 대강화 이후에는 후기 교양이라고 해서 이 후기 3, 4학년 때도 교양 과목 수업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석사, 박사 과정에서도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요시다 선생님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또 지난번에 우리 저기서 포럼에서 이거 저기 야마다 선생님이 레이코 선생님이 발표한 겁니다만 대학원 단계에서의 물리 융합 프로그램 이게 박사과정 포함입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쪽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원 단계에서의 석박사 과정에서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도교양, 후기교양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대강화 이후에 많이 침체는 됐지만 교양교육을 계속 그 끈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일본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이제 15분 남았네요. 뭐 그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중국을 보면 뭐 중국은 우리가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접촉을 했고 특히 이제 그 학회에 소질교육학회의 부회장을 하고 있는 방 하이샤오 방해작 선생님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소질교육이란 얘기를 많이 또 지난 창파 강좌에서도 그렇고 이번 포럼에서도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소질교육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뭔지. 통식교육이냐 뭐야. 근데. 통식교육하고 전공교육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그거보다 더 큰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이게 중국만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또 이데올로기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만들어낸 범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도 방 선생님도 그 발표할 때 어떤 이론적인 뿌리가 없다라는 비판도 듣는데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비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뭐 중국이란 나라가 뭐 명청 와서 1840년에 영국한테 깨지고 42년에 남경조약 최초의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결국 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 오면서 뭐 나름대로 중체소용이든 뭐 의화단에 아니든 태평천국에 아니든 뭐 별거 다 해봤지만 결국은 망했어요. 서양의 반식민지로 전락을 했고 1911년 신해혁명이 나면서 청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서구식의 이제 뭐 공화국을 지향하는 국가가 들어섰습니다만 뭐 오사운동이라든가 뭐 북경대학이 생겨나고 최원배 초대 총장이 들어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후스라든가 뭐 호적인가요? 후스라든가 그건 뭐 민주주의자죠.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뭐 사람들이 나서서 온갖 이데올로기들이 다 난무했고 뭐 공산당까지 들어섰고 뭐 그래서 결국 저는 뭐 중국이 공산주의로 갔던 것이 일종의 민족주의 아닌가 어떤 중화 질서의 그 상처를 받고 일단 외세 몰아내고 우리끼리 뭐든지 해보는데 그러니까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민족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어떤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보면 자기네들도 19세기 말에는 이제 뭐 소위 서구식의 19세기 말까지의 이 청나라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식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 교양교육에 이게 이제 방 선생 얘기로는 이제 52년도까지는 통식교육,
즉 이제 교양교육이죠. 뭐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사람들, 뭐 최원배 같은 사람이 이제 북경대 초대 총장입니다만 이런 양반들이 유럽, 미국 등지에 유학하고 이제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52년부터 78년까지 구소련의 전문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걸 배워와서 소비에트 배워와서 이쪽으로 갔는데 일본, 한국, 대만이 미국식 시스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데 반해서 중국은 미국적 영향도 받았다가 그다음에 소비에트식 고등교육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죠. 양쪽을 다 받아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의 한계가 뭐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대량 소위 그 문화혁명의 열병이 지나가고 광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등소평이 이제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그 무렵하고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78년 이후로 이제 95년까지 소질교육, 통식교육이 이제 중요하게 다시 부활하기 시작을 하고 소질교육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95년부터 현재까지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제 소질교육, 특히 문화소질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소비에트식 교육이라는 게 주로 과학기술을 중시했고 인문 쪽을 경시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기술자만 만들어냈고 문화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non-Chinese, 중국적이지 않고 또 non-communist 혹은 anti-communist 뭐 일지도 모르죠. 문화혁명 시기 같으면 당장 끌려나가서 주리돌림 당하다가 뭐 죽어 마땅한 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질교육 앞에 문화자를 붙여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소질교육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건데 통식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얘네는 서구의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나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들여오면서도 자기들의 전통 학문하고 이렇게 일종의 중체서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거를 뭐 받아들여서 뭐 중심은 우리 거, 껍데기는 뭐 서양 거. 그런 식의 거를 이제 통식교육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전공교육은 전공교육이고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그래서 때로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쪽을 뭐 문화 소질 교육이라고 몰고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180도 다른 방향으로도 소질 교육의 이름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에 물적 기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넘어서 보편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데 고등학교 졸업생의 51.6%가 대학을 간다라는 거예요. 2019년에 중국 애들이. 그 대학을 못 간 애들이 중국에 그 많은 대학이 있지만 모자라다는 거죠. 모자라서 중국에서 대학 못 간 애들이 한국의 대학을 다니고 있고 아시아를 떠돌고 돈 있는 애들은 유럽, 미국 이런 데로 대학을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몸은 보급화에 들어왔지만 머리는 여전히 대중의 습관은 엘리트화에 머물고 있다. 엘리트 교육 시키려는 게 아니라 보편 교육 시키려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좀 더 심합니다. 그러면서도 핵심 이제 통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통식 교육, 즉 교양 교육이 전공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전공 교육은 수단에 불과하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고요. 말로는. 그다음에 교육 이념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MS 워드로 써 있는 에세이를 보면 중국 사회가 이미 사회본위에서 개체본위로 이행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방 교수가. 이거는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리버럴리즘 내지는 리버럴 인디비주얼리즘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시장 경제 체제를 일부분 받아들였다고 해도 중국 사회가 이미 사회 이거를 뭐 공동체로 번역을 하든 아니면 뭐 공동체주의 아니면 컬렉티비즘 집단주의나 집산주의로 번역을 하든 뭐라 그러든지 여전히 저기가 지금
컬렉티비스트 성격이 굉장히 집단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사회본위에서 개체본위로 이행을 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과연 그런 거 제가 뭐 중국사 잘 모릅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저걸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의심도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전문 인재를 키우는 것보다는 종합 소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공 교육보다 통식 교육이 더 필요하다. 뭐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질 교육의 내용을 보면 뭐 사상 정치 여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질이니까 이건 뭐 국가의 시진핑의 오더가 들어가면 뭐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거. 군사 훈련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소질 교육에 뭐 여러 카테고리 과목을 얘기 안 해서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비정신, 그러니까 인포멀한 교과 문화 소질 교육 활동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동아리 활동, 캠퍼스 문화, 뭐 문화 체육 활동, 뭐 자원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학점 주고 하는 건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경 이공대학, 그러니까 방 교수가 있는 대학이죠. 거기에 이제 통식교육 교과 과정을 보면 뭐 요 커리큘럼만 보고 놓고 보면 뭐 우리하고 뭐 크게 흠잡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점 수는 조금 모자란 건 아닌가. 3분의 1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여기도 전공 중심의 어떤 그 방 교수 좋게는 말은 했지만 전공 이기주의, 전공 중심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홍성기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清华대학 건데 이게 뭐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사회과학, 과학, 뭐 수학, 물리학, 그룹 이런 걸 보면 이게 뭐 이상한 과목은 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가 뭐 아무리 뜯어놓고 봐도. 그러니까 뭐清华대학이 뭐 가장 잘하고 있는 대학, 북경대보다 오히려 앞서고 있다라고 봐도 교양교육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봐도 괜찮은 대학인 것 같은데 중국이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비에트 시스템에서 이제 다 벗어나서 어쨌든 굉장히 미국적 리버럴이든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다. 뭐 궁극적 목표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여기 이제 인재 양성 모델 개혁 실험반이라 그래서 뭐 베이징 대학의 위안페이 칼리지,清华대학의 신야성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식교육 강화한다, 종합적 소질을 제고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보편교육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칼리지들이나 서원 같은 것들은 엘리트 교육으로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걸 보편교육이나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일부는 보편교육을 하지만 여전히 중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인 어떤 특권층을 상대로 한 그런 엘리트 교육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요건 이제 방 교수한테 있던 건데 베이징 이공대학의 구대서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대서원이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전공들이 있대요. 그리고 전교 1, 2학년생들은 통식교육학원에서 그 제너럴 에듀케이션 컬리지 뭐 이런 것들에서 전교 1, 2학년생들을 다 관리를 한다는데 이런 거는 아마 보편 교육을 지향하는 것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숙학원이나 서원이나 다가학원 같은 것들은 여기 소규모라고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뭐 것에 따르면 보편 교육이라고 보기보다는 엘리트 교육이 여전히 앞서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고 볼 수 있을까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역시 뭐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구제대학 중에 이제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뭐 조선에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대만에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역시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미국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도 여전히 이제 교육부의 통제가 강했고 전공 중심주의였고 그다음에 이제 장개석이가 창카이식이 아무래도 뭐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쫓겨오는 바람에 돌아와서도 굉장히 권위주의적 뭐 독재 체제라고 할까요? 계엄령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이런
대만의 뭐 청하이 대학, 내셔널 칭후아 유니버시티라든가 내셔널 타이완 유니버시티 이런 데에서 약간씩의 교양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몇 과목 도입해 보려는 그런 인큐베이션 스테이지가 있었고요. 80년대 들어서서 대만 교육부가 일렉티브 코스를 한 4 내지 6학점 정도 제공해 보라고 이제 대학에다 오퍼를 했다라는 건데 교육부도 이제 뭔가 좀 변화는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드디어 87년도에 계엄령이 이제 풀렸습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0년대 들어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났고 교양교육 학회도 생겼고 특히 이제 이 교양교육학회가 시행했었던 대학 평가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2011년부터 19년 사이에 대학 평가를 이제 실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또 뭐 한계도 있더라고요. 이게 평가는 나왔는데 평가에서 평가단이 리커멘드한 거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뭐 대만도 여전히 문제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겨저기 2018년에 린다가 왔을 때 19년에 린다가 이제 발표했던 거에서 주로 따왔는데요. 뭐 우리하고 많이 비슷해요. 뭐 이 평가의 5대 기준이 뭐였느냐 뭐 그런 얘기고 현재 보면 교양교육 학점이 뭐 대학별로 대표적인 대학들 몇 개를 놨습니다만 33%에 해당되는 바라는 대학이 없어요. 많아야 26.56%니까 여전히 전공 중심 교육이 대만에서도 강하게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리큘럼을 보면 포멀, 인포멀, 히든이 있고 서브젝트를 보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다음에 크로스 디스플린이니까 뭐 융합 정도. 그래서 뭐 방향은 뭐 우리랑 같은 방향으로 지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좀 특이했던 거는 포멀, 인포멀은 알겠는데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면서 학교 빌딩, 캠퍼스 랜드스케이프, 커뮤니티 이런 것도 뭐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뭐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양교육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교과목이 되려면 뭐 이러한 5대 특성,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보편성, 학술성, 보편성, 핵심성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코어 커리큘럼하고 디스트리뷰션, 뭐 배분이수제 같이 뭐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뭐 이런 거 티칭 메소드 잘하자 뭐 다 비슷해요 우리하고 뭐 그런데 이제 이거 황준걸 선생님의 이그 평가인데 작년도에 그 창파에서 얘기하셨던 건데 대학 내부에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있다.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이 아닌 관계로 교원의 자질이 불균형하고 교양교육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대만이 특히 종합대학이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셔널자 들어가는 대학 몇 개가 사실 대만의 어떤 대학 교육을 다 장악하고 있고 교수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창파 강좌할 때 KG와 더불어서 TTRC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티칭 리소스 센터인가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종합대학 몇 군데서 이런 기초 과목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 소규모 대학들에게 제공해주는 표준 과목으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가 TTRC가 아닌가, Teaching Resource Center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하고 달리 좀 안고 있고, 우리도 좀 비슷한 문제 있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형식주의의 문제, 학점, 질보다는 학점, 지혜보다는 지식 전달하는데 급하다. 그다음에 성과주의 문제, 단기적인 취업 창업 능력 배양을 더 중시한다. 그다음에 학과 전공 중심주의 문제가 있다. 우리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졸업생의 취업 역량 강화, 도구적 기능 학습만 강조한다. 그리고 여전히 자유교육, 자유학예교육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고 교양교육 학점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대만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긴 우리하고 마찬가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지금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제가 지금 아직 교양교육 학회 차원에서는 컨택을 못했습니다. 개별적인 학자들하고 컨택하고 있는 건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은 늘려가려고 하고요. 다만 2013년인가요? 예일 NUS가 예일 대학과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죠.
협업을 통해서 몇 년간의 협업을 통하고 아마 그 NUS가 굉장히 많은 돈을 내놔서 예일대학교의 교수들이 직접 뭐 1년에 6개월 뭐 혹은 뭐 1, 2년씩 뭐 몇 년씩에 걸쳐서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커리큘럼 개발하고 뭐 캠퍼스 뭐 디자인한 것까지 다 뭐 관여하고 해서 했나 본데 얘네가 짜놓은 그 커리큘럼이 뭐 역시 커먼, 메이저, 일렉티브 하버드 그것과 뭐 다르지 않고요. 뭐 예일 것과 다르지 않고 중역교과 7개. 여기 뭐 과가 따로 없더라고요. 비교사회 탐구, 뭐 역사융합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전공이면서 과목이래요. 그래서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중역교과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고 비판적 사고능력, 탐구력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미국식의 특징을 계승해서 더 밀고 나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또 새로운 과제가 생긴 게 이 예일 NUS가 앞으로 한 2, 3년인가 한 3, 4년쯤 지나면 신입생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 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리버럴스 컬리지 모델을 트라이를 해봤는데 혹독하게 얘기하면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올해 이 예일 NUS의 커리큘럼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를 컨택을 할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미시간 유니버시티인가 어디선가 은퇴를 하시고 레스 네임이 똑같은 여자분이 영문학 하는 교수님이 또 예일 NUS에 있더라고요. 부부 같아요 아마. 근데 그분도 나이가 많아요. 남편보다 조금 적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뭘 뜻하는 건가 하면 2013년에 예일 NUS가 처음 출범했을 때 예일대 교수들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NUS 쪽에서 많은 돈을 줬지 않았을까. 어쩌면 뭐 100만 불, 200만 불씩 1인당. 너 1년가 있으면 한 200만 불 줄게. 뭐 그 정도 줘야 아마 예일대 교수가 여기 와서 직접 가르치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일 패컬티가 아닌 이미 은퇴해서 싱가포르에 와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든 양반을 모셔다가 지금 그분이 2021년에 이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동이 생겼고 기울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파스케렐라 회장이 그 창파왕자 마지막 9월 11일 날 발표할 때도 아마 박인우 선생님이 이제 슬쩍 질문을 했었죠. 근데 직답은 뭐 피하셨는데 약간 이렇게 왜 그 질문 안 나오나 했다. 질문 역시 나오는구나. 뭐 그런 뜻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NUS 쪽에서 뭐 돈을 더 이상 못 대겠다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이 학교가 결국은 리버럴 아츠 컬리지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졸업생들이 투머치 리버럴 해줘서 싱가포르의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보기에는 too radical 해져서 안 되겠다. 학교 문 닫아라 라고 했다라는 뭐 썰도 있고 예일 NUS 졸업생들에게도 NUS 졸업장을 달라라는 뭐 요구가 끊임없이 뭐 들어와서 NUS 쪽에서 보기에는 예일 NUS는 저건 우리하고 같은 급이 아니야. 인정 못해. 라고 뭐 해서 결국은 NUS가 뭐 파이낸싱 하던 거를 끊어서 더 이상 뭐 유지할 수가 없어서 뭐 문 닫는다는 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뭐 문을 닫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커리큘럼도 상당히 굉장히 좋아 보였고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뭐 안타깝습니다. 예, 뭐 한국 얘기는 빼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8분을 제가 오버했네. 죄송합니다.